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예술체육문과 강사 김진애 교수입니다. 오늘은 광고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홍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광고가 예술입니까? 아니면 상업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뭐 두 가지 다 걸쳐 있죠. 네.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죠. 아무래도 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거니까. 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양식이 이제 예술적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네.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트의 형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죠. 그게 뭐 영상으로 구현되기도 하고, 네. 요즘에는 뭐 오프라인에서 어떤 퍼포먼스로도 이루어지고 하거든요. 네. 그때문에 이제 광고라는 화법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예술적인 장르를 좀 차용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뭐 전시기획을 통해서도 알리기도 네.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복합된 그런 어떤 컨텐츠가 좀 되고 있죠. 아트의 형식을 차용한. 네. 그러면 이제 광고를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전부터 이제 그래 왔었고요. 네. 예, 이전부터 이제 그래 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어떤 좀 예술적인 감각 네. 어떤 그런 형식이 좀 더 돋보인다, 뭐 그렇지 않다의 차이였지. 네. 기본적으로 어떤 아트의 어떤 카테고리에 네. 광고가 표현 형식에 있어서 또는 메시지 전달 형식에 있어서 네. 분명히 아트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영상이나 퍼포먼스나 전시 기획을 통해서 예술적인 가치를 미학을 구현한다 이렇게 네, 설명을 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광고계 현황이 어떻습니까? 매출이랄까 종사자 숫자랄까. 그게 뭐 제가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는 기억을 네. 못 하겠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광고비가 GDP 한 1%를 넘는다고 해요. 굉장한 수준이네요. 예, 지금 한 10조 시장. 10조 시장이면 굉장히 큰 네, 시장이네요. 굉장히 큰 시장이죠. 예, 네. 굉장히 큰 시장이구나.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네네. 광고계를 좀 선호하고 또 네네. 선망하는 직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네. 여전히 그렇고 요즘에는 너무 그냥 야근 많고 힘든 직종이라고 해서 네. 그래도 여전히 어떤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목말을 하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네. 탤런트가 많은 젊은이들이 네. 광고 쪽을 많이 문을 두드리죠. 네. 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광고계에 들어오려면 우리 이제 그 젊은 친구들 네네. 어떤 소양을 길러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즘 스펙 얘기하고 이제 스펙은 뭐 별 의미 없다고 하는데 사실 광고 쪽에서는 스펙보다는 네. 저 친구가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을까? 네. 그 탤런트를 가지고 그것을 잠재적으로 어떻게 그걸 끌어내서 어떤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네. 정말 면접할 때도 자신만이 가지고 그건 뭐 어느 형태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예를 들면 네. 대한민국 전국을 네. 요즘에는 보기 힘들지만 내가 무전 여행을 하면서 네. 네.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때는 뭐 찜질방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겠죠. 네. 네. 그러면서 그 모든 여정을 사진과 글을 통해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다. 네. 그럼 굉장히 훌륭한 본인의 재능을 알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네. 그것은 단순히 책을 하나 펴냈다는 게 그치지 않고 네. 그 친구의 컨셉과 생각과 네. 또 하루하루를 어떻게 어레인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네. 그 종합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어떤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이 친구가 이런 재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잠재력이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조금 본인만의 독특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네네. 좀 창의적 능력이죠. 개발을 해라. 네네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네네. 같습니다. 자, 광고 우리 매일 뭐 신문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보고 요즘 모바일에서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상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데요. 광고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뭐 이 문화적인 역할도 있을 거고 네네. 사회적인 역할도 있을 네네. 것이고 어떻습니까? 사실 광고의 파급력으로 볼 때는 광고가 뭐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네.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국민의 의식 수준까지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브랜드에 대해 알리면서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부각시키기도 하죠. 네. 특히 우리 제일기획에서 담당했던 몇 프로젝트를 보면은 미네워터 같은 프로젝트를 보면은 네. 단순히 그 브랜드 자체를 리브랜딩 하는데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네. 새로운 기부 문화를 창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생태계를 하나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이제 더러운 물을 먹고 병들고 이제 죽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전달 방식은 이제 주로 TV를 통해서 네. 그 어린 아이들의 이제 불쌍한 모습을 강조를 하면서 네.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나가죠. 예. 네. 충분히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영상이 지나가 버리면 저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휘발돼 버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를 동참을 호소하는 그런 프로젝트일수록 네. 사람들의 행동 유발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일방적인 메시지로는 행동 유발이 이제 힘들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찾아낸 이제 리얼 인사이트는 네. 사람들은 다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한다. 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게으르다라는 게 리얼 인사이트였어요. 네. 당신은 이 아프리카 아이와 깨끗한 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미네워터 물방울 바코드를 찍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작은 물방울 미네워터. 네. 그래서 이제 생수를 살 때 네. 그 물방울 형태의 바코드를 한 번 더 이제 스캔하겠냐고 이제 그 전문이 물어봅니다. 네. 본인이 원하면 한 번만 더 스캔하면 이제 100원이 기부가 되죠. 아주 좋은 네, 제도네요. 기부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만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이 광고 그러면 주로 TV 광고를 생각하실 텐데 네. 우리 광고의 영역이 이제 그렇게까지 널리 확장이 됐습니다. 확장이 돼 있다. 네. 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광고 환경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전통적인 매체에서 네. 이제 디지털로 환경이 바뀌고 있는 네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정의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네.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광고 활동이라고 하면은 어떤 미디어에 특화된 TV 광고라든가 인쇄 광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어떤 때는 솔루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때는 그 솔루션이 네. 전시를 통한 오프라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때는 온라인에서만 벌어지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때는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뭐 이런 것이 다 통합된 네. 거기에 TV 광고까지 들어간 그런 네. 통합된 플랫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딱 확정 짓기는 힘들지만 네.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떤 디지털 기술과 뭐 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 네. 아주 뭐 특화되고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 접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앱도 일종의 이제 기술인 거죠. 네. 또는 뭐 QR 코드를 스캔하게 하는 것도 이제 기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을 즐길 수 있도록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이제 기술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네. 아무래도 이제 빨리 확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마 기술과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새롭게 구동되는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들이 디지털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광고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표현을 하죠.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예. 제가 말한 놀이터라는 개념이 네. 이제까지는 우리가 전통 미디어를 활용할 때는 일방적으로 우리 네. 제품을 사라. 네. 네. 그러면 너는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면 네. 이제는 우리는 판을 깐다는 얘기죠. 네.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하면은 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우리 브랜드와 함께 놀면서 브랜드를 경험하고 네. 놀면서 브랜드와 함께 솔루션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느낀 흥미나 가치 이런 거를 네. 스스로 퍼뜨리게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서점에 우연히 갔다가 이 디지털 놀이터라는 책을 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김홍탁 선생님 알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 제목이 디지털 놀이터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좀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 광고 매체가 상당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죠. 신체도 광고판이 될 수 광고판이 있고 될 수 있죠. 네네. 뭐 달리는 자동차 그럼요. 굉장히 많이 넓어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앰비언트 미디어라는 용어가 네. 나왔거든요. 이제 네. 앰비언트는 계속 영어가 나와서 이제 죄송한데 네. 모든 게 영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할 수가 네. 없고요. 네. 앰비언트란 뜻이 이제 주위란 뜻이잖아요. 주변에.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이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미디어에 기대지 않고 매 프로젝트마다 미디어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 사람 자체가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지하철 계단을 뭐 새로운 형태로 뭐 탈바꿈시켰다.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지하도의 계단이라는 환경 자체가 이제 미디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제가 책을 보니까 거기 외국의 사례인데 지하철 계단에 이렇게 사람들이 피아노 계단으로 만들었죠. 밟으면 도레미파솔 이렇게 음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폭스바겐의 이제 펀티오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우리가 이제 담당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를 예를 들면 그 유기견 입양하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개들이 이렇게 창살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이제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입양해줄 사람이 없으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처럼 개들이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상 속에 이렇게 쇠창살이 이렇게 많잖아요. 펜스가. 그럼 거기에다 우리가 이렇게 그 개의 유기견의 사진이 중앙에 크게 있습니다. 그 광고판을 끼우면은 개가 이제 창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제 그런 앰비언트 미디어 환경을 활용해서 집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 광고 효과가 아마 큰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광고를 앰비언트 미디어를 활용하면 이제 좋은 이유가 사람들이 적어도 그 위치에 있었을 때는 그 메시지를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맞닥뜨리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도 점점 더 확장되겠네요. 확장되고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지금 어떤 프레임이 없어요. 프레임이 없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성격마다 이제 새로운 걸 계속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말하자면 창의성이 강조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김홍탁 선생님 모신 중요한 이유는 이 창조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성은 어떻게 해서 창의성의 원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이제 이렇게 다르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이 있다면 같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받아들이는 그 질과 양이 다르거든요. 호기심과 관심 이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는 저는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억지로 짜내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통찰을 네. 통한 발견을 이뤄내려면 네. 본인의 마음속에 이렇게 쌓인 것이 많아야 되겠죠. 네. 내공이 쌓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절대적으로 어떤 통찰, 이런 세상을 읽는 힘 이런 것은 내공에 비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질 좋은 내공을 많이 쌓은 네. 사람은 네. 그만큼 통찰력이 있게 되고 네. 그만큼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이든 현상이든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네, 발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예,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소양, 내공,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네, 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의 제작 형태도 예전에는 한 사람이 뭐라 그러면 광고 감독이 있고 뭐 이 PD라 그럽니까? 네네네.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밑에 다 하에서 하는데 네. 광고 제작 형태도 이제 협동 협업으로 바뀌는 그렇죠. 형태라고 네네. 보던데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이전에도 협업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TV 광고를 만들 때 비교를 해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광고 회사에서의 제작팀, 특히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을 총괄해서 네. 컨셉을 만들어내고 전략을 짜고 팀원들과 함께 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핸들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결정이 이제 되면은 이제 그것을 작업할 때 TV 광고면 이제 TV 광고 그거에 잘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감독을 이제 하이어를 해서 네. 촬영하고 이제 후반 작업하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광고 감독이라든가 편집자들 이런 분들하고 다 협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은 일종의 수직적인 관계의 협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컨셉이나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렉션을 주는 형태죠.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이런 그림이다. 네.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의 협업이라는 것은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 협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만나는 사람의 종류도 달라졌거든요. 네. 이전 같으면은 뭐 포토그래퍼, 감독, 네. 뭐 이런 분들 주로 만났다면 요즘에는 개발자들, 엔지니어들, 네. 그다음에 큐레이터들, 미디어 아티스트들, 네. 소셜 미디어 전문가 이런 분들 만나거든요. 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제가 사실은 뭐 그분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분들과 서로의 그 영역을 존중을 하면서 네. 그것이 조화롭게 하나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걸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디렉팅보다는 이제는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네. 그 큐레이션의 중심에는 수평적 관계 협업, 네. 달리 말해서 오픈 마인드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전처럼 독불장군식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네. 절대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죠. 아, 이게 말하자면은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이제 생산 방식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말하자면은 선별하는 협업 과정에서 협업 큐레이팅 과정이죠. 방식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그럼 광고에서 아이디어 생산을 어떻게 하나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전엔 주로 광고회사 주도로만 아이디어가 났지만은 네. 요즘 만약에 모바일 앱이 기반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네. 앱 개발자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회의를 하는 거죠. 네. 네. 통계를 보니까 TV에 대한 그 어떤 그 광고 의존도가 지금 35%고 네네. 모바일이 지금 한 25, 6%로 네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곧 뭐 추월하는 예, 단계가 언제 역전될 거고요. 네. 계속 몇 년 동안 TV가 내려가 이제 모바일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요. 네. 참 언젠가는 아마 역전이 되겠죠. 네,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금방. 네. 왜냐면 뭐 선생님도 그러시지만은 네. 하루 종일 모바일 폰에 그냥 붙어 계시잖아요. 예, 그게 없으면 대부분의 분들. 네.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네. 자, 이 광고 쪽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제 창조적인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건 아마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마다 네. 이제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자기가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가 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주로 가장 크게 가지는 관점이 브랜드의 밸류도 높이면서 어떻게 사회적인 밸류도 높일 것이냐 하는 게 제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미네워터 얘가 제일 좋을 텐데 네.
그게 브랜딩 하는데도 굉장히 높은 큰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네. 새로운 기부 문화라고 하는 또 사회적인 가치도 이제 창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두 가지를 다 높일 수 있는 그것이 저의 관점 포인트고,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은 가치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이 사회적인 가치 광고에 네네. 이런 쪽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뭐 공유 경제, 뭐 공유 네네네. 가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화두인 것 네네.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광고하고 네네. 공유 가치, 뭐 사회적인 가치, 공유 경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전에 그 CSR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Company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죠. 네. 예. 왜냐하면 네. 기업이 사회로부터 이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네. 이익을 이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학교도 지어주고, 네. 병원도 짓고, 뭐 교육도 시키고, 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1대1 어떤 관계만 좀 존재하는 이런 관계였죠. 네. 근데 요즘 새롭게 대두된 CSV라고 하는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하는 그 개념은 네. 그런 좋은 일을 하지만은 거기서 어떤 사회적으로 함께 부밍업 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려면은 네.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인게이지가 돼서 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함께 솔루션을 찾고 하면서 가치를 이제 증폭시키자는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에 프로젝트 그런 어떤 가치를 만드는 프로젝트들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일반인들을 함께 동참을 시켜서 네. 네. 함께 솔루션을 찾고 가치를 구체적인 퍼뜨리는. 뭐 예를 하나 예를 들어주시죠. 들면은 뭐 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미네워터도 미네워터 그렇고요. 같은 게 왜냐하면 네. 제가 한 번 더 스캔하면서 내가 네. 좋은 일에 동참했다는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 네. 실제 도네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올해 진행했던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난민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난민 프로젝트. 네네. 네. 그거는 대한민국에도 심지어는 아프리카 콩고나 코트디부아르에서 오신 그 난민들도 계신데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난민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난민들이 존재한다는 건 난민들의 인권에 대한 그 어웨어니스, 퍼블릭 어웨어니스를 네. 높이는 게 목표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난민분들을 요즘에 그 핫한 기술이라고 하는 3D 프린팅으로 네. 스캔을 해서 저 생수병 크기 정도의 스몰 피규어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아하. 근데 그 전시 방식이 뭐 기존에 하던 것처럼 일정한 어떤 크게 룸에 그걸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네. 다 숨겨놨습니다. 네. 뭐 계단참이나 창틀 또 뭐 비상구 등 들어오는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놓기도 하고 네. 그 컨셉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옆에 난민이 있다는 걸 몰랐다. 이번에는 찾아내라 이런 거였죠. 아하. 네. 그래서 재밌는 프로젝트네요. 네네. 네. 그래서 찾아서 모바일 폰으로 스캔을 하면은 네. 실제 그 피규어가 똑같이 생긴 사람 실제 인물이 동영상으로 이제 팝업이 돼서 네. 이제 그분들의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얘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잘 모르는데요. 저 살기도 바쁘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TV에서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De quelle spécialité? On souhaite que la guerre la finisse
dans le Mali pour qu'on retourne chez nous. 그러니까 광고가 우리는 지금까지 상업으로만 생각했는데 네네. 분명히 이제 문화의 영역으로 자리 그럼요. 잡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문화 융성의 시대, 또 문화의 예, 가치를 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문화 융성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아, 글쎄요. 예, 아니 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기는 한데 네. 그 노력만큼의 어떤 임팩트 있는 가치적인 성과가 아직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네네. 선택과 집중이 좀 안 되는 거죠. 선택과 예, 집중.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뭔가 가짓수는 많고 진행되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모르고 네.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질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면 광고인의 입장에서 네. 문화 융성을 말하자면 이 좀 광고하는 네네. 문화 융성 일종의 어떤 브랜드 가치고 가치 창출인데 네네.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있죠. 근데 네. 그건 제가 보기엔 뭐 광고인만 해야 될 것은 아니고 네. 그냥 지금 뭐 저보고 뭘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를 쓴다면은 네. 어떤 조직이든 만들어서 뭘 해보십시오. 네. 뭐 얼마든지 펀딩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구글 X와 같은 실험적인 조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구글 X 같은 예, 예. 실험적인 모델을 그러니까 뭐 만들자. 완전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이는 거죠. 거기 뭐 아시는 네. 엔지니어도 있고 디자이너도 네, 네. 있고 문화인류학자, 예술가, 네. 특수효과를 하시던 분들, 네. 인공지능. 그래서 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근미래에 네. 인류를 네. 예, 잘 먹여 살리고 같이 기여해서 뭘 만들어낼 것인가. 네. 그게 제품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사회 제도적인 솔루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예,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말씀하신 문샷 띵킹. 네, 문샷 띵킹. 뭔가 네네. 뭐 앱을 조그맣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네네. 뭔가 확 뛰어넘는 획기적인 걸 하려면 그렇죠.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문화 융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 네네. 네, 그것이 구글 X팀과 같은 그 프로젝트이 되지 미션이죠. 않겠냐. 미션 아니겠느냐. 예. 거기에는 어떤 네. 제한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네, 정말로 단기간의 성과가 아니라 네, 어떤 보면 긴 시간 롱텀 베이스에서 우리의 생태계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 것인가를 네.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문화계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대한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자. 네네네 그렇죠. 큰 눈으로 네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런 이 문샷 띵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네,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자. 네. 구동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네.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번 얘기 듣고 하는 거는 네. 뭐 팁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